여러분 안녕하세요.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저는 국어의 남궁민입니다. 제 3교시 공부를 이제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학교 수업하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지금 댓글도 지금 보니까 어떤 학생들 뭐 지금 선생님 댓글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얘기던데, 맞아요. 뜨끔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1교시 끝나거든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별희 학생이었나요? 선생님 손 씻으러 가셨을 듯 이러기도 하고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민하 이렇게 인사해주는 학생들도 많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화면 멈춰있는, 시작하기 전에 뜬 띠리린 띵띵띵 띠리린 이런 음악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노래 좋다는 학생도 있고 노래가 어떤 학생이 이 노래 겁나요 이러니까 또 조별수 학생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이렇게 또 댓글 써주고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이거 재미네요. 댓글링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농담이나 하면서 이거 읽으면서 그냥 계속 얘기하면 좋겠네요. 진도 안 나가고요. 그럼 좋겠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이브 제가 어제 문법 했고요. 오늘 문학 합니다. 문학에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 제 3교시는 바로 1, 2교시를 기반으로 해서 3교시는 바로 이게 뭐야? 마이크 삐 소리는 진짜 나나봐요. 삐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마이크를 2개를 차고 시작했는데, 네. 내 귀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네요. 마이크가. 생방의 묘미입니다. 그죠? 혹시 잠깐 또 화면이 넘어갈지라도, 아까 누가 그러는데 마이크 몰카 그러던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되면 또 삐 소리 나나 봐요. 이거 조금 어떻게 잠깐 멈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을 활용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소리가 지금 괜찮나요?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또 이렇게 손을 좀 봤는데요. 제가 소리가 이상한 건가요? 혹시 제가 무슨 초음파를 발사하거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삐 소리가 나는 사람 귀가 늙은 거임 어떤 사람인가 하던데 아닙니다. 마이크 이상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아마 무슨 초음파 발사 같은 그런 능력을, 저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지금 소리 괜찮은지 댓글로 좀 올려줄래요? 자, 네, 삐 소리 안 나는 걸 확인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지 왜냐하면 댓글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나면 한 30초쯤 네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모양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럼 저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홈쇼핑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이 가방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펭수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과 메모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방 딱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딱 어깨에다 딱 메고 봄날 도서관 간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들이 라이브 특강 함께하고 있는데 저 가방은 혹시 너는 혹시 별 누구 학생? 이러면서 우와 핫 아이템, 와 네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이 가방에다가 선물들을 넣어서 우성해 드립니다. 열심히 댓글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잘 필요한 대답 정확하게 잘해준 학생 제가 또 선정해가지고 저희 라이브 특강 어제 오늘 총 6교시 동안 5시간 동안을 선물 드렸고, 이제 마지막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마감 임박. 그쵸?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습니다. 아까 댓글들에 올라온 내용들을 우리 제작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듀나 공감을 통해서 이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정보를 주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거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라이브 특강, 제가 이제 김철현 선생님하고 같이 찍었던 것 같은 거, 그 시리즈는 아마 듀나 공감에 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요 강의들 있잖아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은 새로 강좌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기의 형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요 강좌가 그냥 EBSI에 별도 강좌가 마련돼서 탑재가 될 거니까 각자 그 해당 선생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어제 거 오늘 거 총 6시간이 되겠네. 그쵸? 문법 3시간, 문학 3시간 거를 듣기 위해서는 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강좌가 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로는 아니고요. 다음 날 하루 늦게 어제 한 게 오늘 뜨는 거고 오늘 한 게 내일 뜨는 거고 이렇게 탑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못 들은 학생들 나중에 들을 때 도움이 되겠네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산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법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했었죠. 고전 시가 중에서요. 마이너 장르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수록돼 있는 작품이 있으면 고려가요가 있다? 그거 그 작품만 봐라 라고 했고요. 예를 들면 올해 뭐 정석가 같은 거 실려 있으니까 정석가가 만약에 수능에 출제된다고요? 그러면 그거 고려가요가 출제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 출제됐다고? 그건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 장르는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메이저 장르에 해당되는 시조, 연시조와 한시 같은 경우 또 가사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 연계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런데 다른 대목이 출제될 가능성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알아두되 어쨌든 연계교재 중심으로 공부하자 했는데요. 그럴 때 고전 시가를 가지고 문문 마스터가 되는 방법을 지난 시간 2교시 했다면 오늘은요 뭐예요? 고전, 이 3교시는요 고전 소설을 가지고 산문문학 마스터가 되어보는 시간이야.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제가 숙향전이라는 작품으로 좀 이따가 함께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우선 고전소설 읽을 때 요령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제가 고전소설 읽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2학년 학생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전소설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현대소설보다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조금만 눈만 딱 뜨잖아요. 고전소설이 현대소설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현대시보다 고전시가가 더 전형적이어서 4개의 서랍만 만들어 두라고 얘기했던 2교시의 얘기처럼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현대소설은 정말 1000편이면 1000편, 10,000편이면 10,000편이 주제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고전소설을 일단 자신감 가지고 덤벼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극 한 편 본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잘 모르는 말들이 많거든요. 요즘 안 쓰는 말들, 또 어려운 한자어들 이런 게 많이 등장해서 우리한테는 독해의 걸림돌이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극 볼 때 여러분 거기에 대사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알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극 보면서 줄거리 파악 못 하나요? 충분히 다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맥락을 통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아,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쟤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면 고전소설은요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 지금 각 교시 끝날 때마다 지금 1교시, 2교시 사이, 2교시, 3교시 사이가 지금 막 고전소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막 짧은 강의들 봤잖아요. 그 영상들 보여주는 거. 그 얘기 보면서 막 댓글 재밌게 막 올라오죠. 막 그 내용에 관해서 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고 막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비현실적인 얘기도 많고요. 흥미진진한 스토리들. 그죠?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재미있거든. 그냥 그걸 즐기세요. 사극 보듯이. 겁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럴 때 유의할 점 봅니다. 먼저 뭐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거 꼭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관계, 상황, 심리를 엮어서 생각하세요. 자, 인물들 사이에 얘네들과 얘와 얘는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세요. 그것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따라오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인물이 느낄 만한 심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자, 요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의해야 될 것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칭어의 변화를 주목하자. 무슨 얘기예요? 고전소설이 힘든 게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들이 자꾸 바뀌어요. 주로 이름으로 가리켰다가 뭐 대명사로 나왔다가 또 뭐 관직명으로 지시했다가 그죠?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을 호칭으로 나타났다가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것만 놓치지 않고 아 얘가 얘구나 라는 걸 그럼 선생님 어떻게 얘가 얘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 매칭이 안 된다고요. 그건 맥락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A랑 B랑 대화하는데 B가 가리키는 말 속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얘는 A야. 맞죠? 그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지칭어가 바뀌었구나. 아,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또 이번엔 예를 들면 삼촌이라고 부르던 대상이 이름으로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 인물이 지금 전장에 나서 있는 원수야, 대원수야. 원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식의 관계, 이름 혹은 관직명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재의 기능을 잘 파악하세요. 고전 소설에서는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작품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뭔가 비범한 소재가 등장했다 하면 얘는 무조건 서사적인 기능이 있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뭐 주인공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그냥 낮잠 자는데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내용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꿈을 꿨어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절대로 고전소설에. 꿈은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겪고 있는 사실을 자기한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뭐 전생의 비밀 같은 것들을 초월적인 존재가 와서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재가 하는 기능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 고전소설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출제 요소로 자주 이어지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100%예요. 그죠? 아니다. 95% 정도로 하자. 95% 시험 문제로 이거 그런 대목이 있으면 선생님은 무조건 내십니다. 따라서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앞에서 2교시에 고전시가도 4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유형, 그죠? 서랍 4개. 고전소설도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통일되게 4가지예요.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래서 4가지씩 정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서랍은 약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7가지. 얘기합니다. 가정소설이 있고요. 그래서 가문 내, 가정 내에서의 다툼. 주로 쟁총형 모티프하고 또 뭐 계모가 전처 자식을 구박하는 그런 모티프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가정 내의 갈등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아마 요 직전이었나요? 왜 사시남정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요. 대표적인 가정소설, 가문소설이에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염정소설, 연애소설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였던가? 쉬는 시간에 그 뭐가 나왔더라? 운영전이 나왔던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자, 염정소설, 연애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연애소설 가운데도 명혼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건데 명혼소설은 죽은 사람과의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시죠? 그럼 이건 판타지야. 그러니까 산 사람끼리의 사랑 이야기와는 약간 다른 전기성을 지닐 수가 있는 거지. 기이한 이야기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웅, 군담,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전투씬 나와가지고 막 놀라운 무술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한 번에 적장을 막 수두룩하게 베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군담과 전쟁은 그렇지만 특히나 영웅 소설이라는 게 하나의 일종의 장르죠. 영웅의 일대기라는 구조를 보여줘요. 비범한 출생, 어렸을 때 고난, 구출자에 의한 구출과 양육, 거기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해서 가문의 영광과 개인적인 아버지의 복수와 그쵸? 그다음에 나라의 어떤 충성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 영웅소설, 영웅의 일대기. 자, 그런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몽구조인 소설들 알죠? 몽자류 소설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죠? 몽유롭게 소설이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현실, 꿈, 현실 이런 걸 환몽구조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서 자, 두 가지 제가 언급했던 환몽구조를 드러내는 몽자류 소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수특에 실려 있는 옥루몽 같은 거 있죠? 또 구운몽 같은 작품. 구운몽도 아마 오늘인가 어젠가에 나왔었어요. 오늘 1교시 끝나고던가요?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자, 몽유롭게 소설이 있고요. 이게 환몽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개의 장르인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상식 삼아서, 교양 삼아서 또 수능에 혹시 보기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몽짜리 소설은요. 자, 이거 둘 다 환문구조라는 건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자, 몽짜리 소설은 훨씬 더 본격적인 소설이야. 그래서 막 버라이어티한 주인공의 모험담이 담겨있는 막 이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 현실로 돌아올 때 현실에서와 꿈에서 주인공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구운몽으로 얘기해보자면 성진이었다가 양소유로 태어났다가 깨보니까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거야. 맞죠? 그런데 몽유록은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갈 때 인몽, 그 다음에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강몽인데 이때 현실과 꿈 사이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생이라는 자가 현실에서 꿈을 스르륵 책상에 앉아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꿈속에 들어가면 꿈속에서 계속 이생이야. 그리고 깨보니까 여전히 이생이야. 아, 꿈이었구나 이런다고. 근데 차이 중에서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구운몽 같은 스토리들은 여기서 이리로 들어갔다 이리로 오는 동안 막 박진감 넘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소설이죠. 근데 이건요, 몽유록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현실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인 젊은이가, 선비가 뭔가 세태에 불만이 가득해. 근데 그런 사람 불만이 가지고 있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가 잠이 스르륵 들어가지고 문제시 될 만한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인물들과 만나서 시를 짓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런 일을 이 안에 해서 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이건 재밌는데 이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언 논설문들을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전혀 재미가 없는 거야. 구운몽에서 꿈 양소유로서의 삶은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모두 이루고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는 그 스토리가 쫙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여기는요, 원생몽유록 같은 거 있잖아요. 원생이 꿈속에서 사육신, 생육신들 만나가지고 단종의 그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막 토론을 해요. 시를 짓고 막 서로 울부짖고 그 얘기밖에 안 나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깨어나 보니까 아, 꿈이었구나 이거거든요. 요 둘의 차이. 현실, 꿈, 현실이라는 환몽 구조는 동일하나 그 성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이 수능에 대비하는 하나의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판소리계 소설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뭐 흥보가라는 판소리가 있어서 흥보가가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 있고요. 그거의 판소리계 소설로는 흥부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죠? 심청가에서 심청전으로 가고 이런 거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주로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성격을 지닐 때가 많은 판소리계 소설들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화 소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서동지전이니 뭐 까치전이니 뭐 이런 거 있죠. 장기전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화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들 7가지의 서랍을 가지고 있으면 고전소설 읽는데 주의해야 될 점 4가지 앞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 7가지를 공부해서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이거 고전소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고요. 원칙은 뭐라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특성은 사극을 한 편 본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줄거리 파악하는 데 집중하라. 저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제 물론 이 얘기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1, 2, 3학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주고 공부할 때 밑바탕을 마련해 준 건데 특히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3학년 학생들에겐 기왕이면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연계 대상이 되는 작품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이걸 준비했죠. 자, 2014년 9월 2학년 학평 A형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생은 누군지 아세요? 요게 이선이야. 이름이 이선이에요. 이거 딱 보고 이거 무슨 작품이군요 라고 딱 여기 나오네 참. 딱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 라고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숙향전입니다. 고전 소설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기가 있었던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나오죠. 왜 우리 수능 특강에서 문제로도 나왔었는데 숙향전의 이야기가 춘향전에서도 언급이 될 만큼, 그죠? 춘향전 텍스트 안에 숙향전 얘기가 막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만큼
대단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야기 자체가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막 둘의 어렵사리 운명적인 사랑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세트를 준비한 거는 어떤 목적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귀담아 쫑긋하고 지금 3학년한테는 정말 코앞의 얘기고요. 1, 2학년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앞에 우리가 2교시 때 시가, 특히 현대시도 물론이지만 고전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는 고전시가의 경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텍스트를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반복되는 출제 요소를 봐두자. 이게 핵심 요령이었어. 수능 문학의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길. 맞죠? 산문문학의 마스터가 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 지문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철저히 잘 공부합니다. 근데 산문은 연계 방식이 운문하고 살짝 차이가 있죠. 왜? 대목을 그대로 지문, 수특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퍼다가 수능 시험지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심한 경우는 이것과 전혀 겹치지 않는 지문을 구성하기도 해. 동일한 작품에서. 맞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비롯한 중심인물과 혹은 주변 인물들의 기본 갈등 구도, 선인과 악이냐면 선과 악의 근본 구도에 대해서 알고 이 작품의 중심, 메인 갈등이 뭔가를 알고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를 수특 수완을 공부하면서 또 추가로 보충해서 저와 함께 수특 문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얘가 이생이 이선입니다. 이선 보고서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작품이 있나요? 했던 것은 이선이란 캐릭터를 공부해 둔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얘기지. 뭐 숙향전의 근본적인 갈등. 예를 들면 이 이생이, 이 이선이 선계에서 태을 선군이었다가 적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야. 그러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라고요. 그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수특의 지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대목을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인쇄되는 걸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여러분 숙향전 수특에 있는 대목을 읽어서 공부해 놓은 학생의 경우 지금 하는 얘기가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수특 문학에서 제가 남다른 연계 대비 코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남다른 연계 대비가 사실은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정말 온갖 옛날 기출문제 다 뒤져서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거 골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선보일 만한 문제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공해서 자료 다 만들죠. 그거 누가 해줍니까? 제가 혼자 다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적중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경험이 선생님 시험보다 소름 돋았어요. 바로 지난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소설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을 제가 마지막에 연계 대비할 때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기출에 있었던 다른 대목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수능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었어요. 수능 시험보다 막 학생들이 실려 나갔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건 거짓말이고요. 소름 돋고 난리 났어요.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세요. 그 얘기를 언급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적절한 공부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지금 얘기한 것에. 첫 번째, 작품의 기본 구도에 대해서 수특 수완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두라. 지금 이거 딱 보고 겹치는 대목은 아니지만 핵심 갈등과 어떻게 맞닿아있는지 제가 지금 얘기할 겁니다.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낯선 대목이 나와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다른 대목 자체를 기출이나 혹은 저는요. 기출에 마땅한 게 없으면 과거 우리 EBS 연계 교재 제가 집필에 참여했던 교재와 그렇지 않았던 교재, 검토했던 교재들 다 뒤집니다. 파일 사용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만한 문제, 지문이 있으면 다 그거 여러분한테 자료로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 전에 예를 들면 고전소설도 박시전 적중했었거든요. 그런 대목을 보여드려서 여러분한테 수능 시험장에서 깜짝 놀라는 일을 꼭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효적절한 전략이 된다는 거지. 다른 대목을 봐두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효율적인, 효과적인 수능의 연계 대비하는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열심히 지금 뭐 나라에 대한 걱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지금 나라에 대한 걱정 얘기는 저기 그 2강에서 2교시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마 답을 물어봤나 봐요. 괄호 지금 채우고 있는 학생이 있는 모양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 9월에 2학년 학평에 나왔던 걸 가지고 수특문학의 공부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수능에 진짜 진정한 철저한 산문문학 마스터 대비가 되는 길이란 걸 확신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이때 이생은 이때가 언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공연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럼 보세요. 만약에 무턱대고 이 작품을 읽었다 치고요. 이 짐을 읽었다 치고요. 인물 나왔죠?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야. 왜 그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문득 파랑새가 날아옵니다. 딱 보는 순간 직감해야지. 얘는 심상치 않은 애다. 그죠? 파랑새가 날아와 이생의 앞에 앉았다. 놀라서 보니 다리에 피 묻은 비단 조각에 매여 있습니다. 뭔가 얘가 다리에 묶어놓은 이 조각 안에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어. 편지가 있죠. 이게 심상치 않은 존재인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전기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정서 또 인물과의 관계, 숙향과의 관계를 이제 파악해야 될 시점에 왔고요. 그 상황,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 그쵸? 이렇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고전서를 읽을 때 유의점들을 실제 읽어나가면서 발견하는 노력을 하는 게 산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숙향은 전생에 지은 죄를 이승에 와서도 갚기 어렵도다. 자, 전생에 지은 죄를 이승에 와서도 갚기 어렵도다는 물론 관용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게 적강 모티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월궁 소아였어요. 선녀였습니다. 그리고 태을 선군이었어요. 그런데 숙향이 잘못을 저질러서 뭘 훔쳐다가 이생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태을 선군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적강된 거라고. 인간 세상으로 유배를 왔어요. 그게 적강이죠, 그죠? 그래서 갚기 어렵도다. 금석 같은 인연이 변하여 바람이 되었구나. 향기로운 꽃이 속절없이 낙양 옥중에서 흘기 되리로다. 여기가 지금 낙양이에요. 옥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해 둔 사람 알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었습니다만 이 낙양 땅이 지금 여기에 태수가 숙향의 인간 세상에서의 자기를 5살 때 잃어버렸던 자기 친아버지야. 김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전은 자, 자기 아들 이생이 꿈에서 본 자기의 저기 인연이 숙향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자기는 이 인연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결혼을 고집부리는 이생.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이생의 아버지, 이선의 아버지인 이상서가 김전, 낙양태수 김전을 시켜가지고 야, 니네 고을에 그 숙향이라는 애인데 걔 좀 처치해. 걔 죽여버려. 걔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미천한 계집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전은 어렸을 때 5살 때 잃어버린 딸이니까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일 위기에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특문학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안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과거 기출입니다만 제 얘기는 지금 무슨 시뮬레이션인지 아시겠죠? 이게 수능 시험지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특에 실려있는 숙향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대목이지만. 오케이? 자, 슬프다. 난군을 다시 못 보고 죽게 되니 저생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려다. 그럼 보세요. 이생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숙향이라는 서로 저기 애인 혹은 부부인 인연인 사람이 있는데 옥중에 숙향이 갇혀있고 그 편지가 애달픈 편지가 파랑새 다리에 묶여가지고 이생한테 전달된 거구나. 작중 상황을 파악했잖아요. 됐죠? 이생이 대성통곡하며 그 글을 고모님께 드린 후 그런데요. 이 고모님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여부인인데요. 이상서의 누나야. 그쵸?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고모에게 드려요. 낙양 옥중으로 가서 낭자와 함께 죽으라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아직 내 마음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너무 서둘지 말거라 하고 할미 집에 이 할미가 누구야? 마고할미. 이화정의 마고할미죠. 이 얘기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화정의 마고할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와? 수능 특강에 나와요. 이건 더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보다 더 전에 수특
지문의 대목이 있는 거지. 이생이 수를 보고선 이 할미의 집에 이화정이 찾아가잖아요. 그 대목을 우리가 수특에서 공부했거든. 여기서 이 할미가 그 마고 할미라는 것, 이화정 할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수특을 공부한 바탕 위에서 보란 얘기예요. 수능 시험지가 이렇게 출제했다 다른 대목이라고 이게 득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죠? 수특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알겠습니까? 그게 기반이 되어서 이런 다른 대목을 읽어두는 공부까지 해두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겠죠? 자, 중략 이유입니다. 이때 상서가, 이 상서가 누구야? 이생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김전의 서찰 보고, 김전이 누구라고? 숙향의 아버지, 그죠? 낙양태수.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전을 계양태수로 보내버렸어요. 다른 데로 보내버렸죠. 왜? 자기가 지시한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낙양수령으로 보내야 기어이 낭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 상서가. 이때 낭자는 누구예요? 숙향. 그런데 문득 여부인이 오신다 하는지라. 여부인은 누구? 상서의 누이. 상서가 놀라며 반갑게 맞아들이니 부인이 벌컥 화를 냅니다. 여부인이 이상서한테 뭐라고요? 그대가 이제 벼슬과 위험이 높다 하여 부모와 누이도 버리려 하는가? 야, 너 남동생인 이상서한테 이제 뭐 부모고 누나고 없지?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황공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길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너 재상이 돼서 천하를 다스리면서 인륜 가운데 뭘 으뜸으로 삼니? 그랬더니 오륜이죠. 그러면 너하고 나 사이도 오륜에 해당되는 거니? 그랬더니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 했으니 어찌 오륜에 들지 않으리까? 맞습니다. 오륜에 따르면 저 누님의 말씀 잘 따라야죠. 그랬더니 상서가 비록 벼슬이 높으나 내게는 다섯째 아우이고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어 계시지 않으니 내가 또한 어버이 버금이라. 그러면 부모님 안 계신데 네가 내 다섯째 동생인데 내가 부모 대신이야 지금. 그런데 너는 나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니 쓸데가 없도다. 차라리 상서의 마음이나 시원하도록 여기서 죽으리라. 와, 협박하네요. 그죠? 왜 이러는 거죠? 이 여부인은, 즉 이선의 고모는요, 숙향전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해놨습니다만 일종의 이선에겐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숙향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이 마고할미하고 이 여부인이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도와가지고 이선과 숙향이 인연을 맺게 해준 거거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남동생인 이선의 아버지, 즉 이상서가 숙향을 죽이려고 막 용을 쓰고 있으니까 이 여부인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작중 상황 이해됐습니까? 자, 이에 상서가 대경실색하여 관을 벗고 땅에 내려와 사죄하며 말합니다. 이아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어서 말씀해 주소서. 그랬더니 선이 내 조카, 너의 아들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어려서부터 내가 양자로 삼아 길렀으니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지라.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선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하니 저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 사람을 배필로 삼지 못하면 맹세코 이 세상을 살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숙향이지. 그죠? 자기의 운명의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숙향을 이선은. 맞죠? 했네. 내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니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또한 그리하면 마음을 잡고 학업에 정진하고자 할 것이니 선이 급제하여 벼슬을 할 수 있으리다 하여 혼인을 주관한 것이요. 즉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에 해당되는데요. 뭐예요? 이거 이선이 운명의 배필을 만나 결혼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원급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대까지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혼인을 주선했어. 그런데 상서가 그토록 이를 분하게 여겨 기어이 낭자를 죽이려 하니 그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내게 조용히 말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런데 나를 속이고 몰래 낙양수령에게 기별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려 했으니 그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대장부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천하를 다스려 하거늘 어찌 그토록 무례한 일을 하여 후세에 시빗거리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엄하게 동생을 꾸짖었어요. 됐죠? 지금 3학년들은 특히 굉장히 유용한 공부가 되고 있고요. 1, 2학년도 숙향전이 공부해둘 만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분이 상서를 심하게 꾸짖으니 상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다가 여쭙기를 누님께서 주관하실 줄 몰랐나이다. 요즘 선이 부모 모르게 미천 사람을 얻었다 하여 조정이 들끓기에 낙양수령에게 기별했나이다. 변명을 한 거죠. 누님이 그렇게 일을 이렇게 추진하신 건지 몰랐어요. 하도 조정이 이선이 부모 몰래 미천한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고 들끓길래 제가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여부인이 말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애정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지라. 옛날 송나라 황제도 전궁을 패하고 후궁을 맞이해 죽을 때까지 사랑한 일이 있어. 내가 비록 그대에게 모르게 주관했으나 그 낭자는 첩과는 다르오. 그러니 더 이상 죄 없는 낭자를 죽이라 하지 마시오. 요청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상서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보세요.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지만 만누이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리다 라고 했어요. 그럼 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 그죠? 이상서가 하고 새로 보낸 낙양수령을 불러 분부했다.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우리 누님이 하도 말리시니 그럴 수가 없다.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놓아주되.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숙향이지. 그죠? 그런데 멀리 보내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때 상수가 생각하기를 선이 낙양에 있으면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것이니 이곳으로 데려오라. 오리라. 해가지고 불러왔어.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혼인은 일륜지 대사인데 우리가 알아서 네 배표를 정해줄 것인데 네가 멋대로 미천한 여자를 얻었다 하니 너는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나 네 고모의 낯을 보아 이번엔 용서하니까 급제하기 전에 절대로 내 눈에 띄지 말고 태학에 가서 공부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생이 울면서 사죄하고 죄송해요. 태학으로 갔는데 상선 여부인 때문에 숙향을 죽이지 못한 것을 못내 한탄했습니다. 상황 이해됐어요? 이때 김전은 계양태수로 옮겨갔어요. 그 다음에 새 사또가 부임했죠. 낭자 이 숙향을 불러 올려서 얘기합니다. 넌 누군데 상서 때 귀공자 이선을 유혹해가지고 학업을 전폐케 했느냐? 마땅히 죽일 것이로되 특별히 용서하여 풀어주니 이 근처에 있지 말고 썩 멀리 가거라 하고 분부하고 내쫓았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자미상의 숙향전의 수특과 다른 한 대목이야. 됐죠? 이쯤에서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물 받을 사람을 선정할 퀴즈. 자, 주요 소재,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소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재가 서사적 기능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파랑새를 언급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요령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던, 직접적으로 지금 읽은 텍스트에서 요즘 교환 뽑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읽으면서 캐치를 했던 부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교환 혹시 못 보고 화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자, 직접적으로 인물에 대한 평을 제시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문장을 골라서 한 줄로 쫙 다 올려주세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는 문장을 잠깐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찾아. 슈잉 바쁘다. 어디에 해당되지? 자, 봅니다. 누가 제일 잘 빨리 찾아가지고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는요, 소재의 기능 얘기할 때 언급했던 거고요. 파랑새 말고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는 문장을 얘기하세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저기 지금 빰빰 빠라밤 친 사람 지나가는데 그거 치라는 게 아니고요. 서술자의 개입 문장을 찾으라고요. 그걸 빰빰 빠라밤을 치고 있으면 어떡해. 자, 뭐야? 나왔나요? 자, 봅니다. 못내 한탄하더라. 아니요, 그거는 사실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이죠. 어디 있어? 누구야? 김별완 학생이에요? 좀 전에? 김별완 학생? 그거 그 앞인데? 한 번 더 있었는데? 거기 더 앞인가 보다. 김별완 학생이었는데요. 앞에 맞나요? 처음에 올린 사람 있죠? 상서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라는 문장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을 직접 제시한, 맨 처음 거 찾아주세요. 우리 지원씨 부탁합니다. 자, 김별완 학생이라고 제가 아까 봤는데요. 이름이 지금 폰트가 약간 흐려가지고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많이들 찾네요. 좋아, 잘했어요. 상서는 본래, 설마 이거 복사에다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죠? 앞사람이 했던 거 긁어다 붙이는 거 아니지 설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닐 거야. 난 한번 믿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그죠?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직접 제시된 겁니다. 서술자의 개입이요.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자, 퀴즈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요령대로 이런 지문을 읽어낼 줄 알게 되면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새로운 문제. 여러분들이 되게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갈급증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새로운 지문, 새로운 문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변형 문제들을 찾아 떠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험한 변형 문제들은요,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고 잘못된 내용 이해를 가능하게 해요.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문제, 남궁민 선생님이 필터링 해가지고 걸러서 제시하는 문제,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검증된 문제, 그쵸? 그러니까 그 검증된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 단위의 시험 적어도,
그것도 연계교재 정도 급의 EBS 교재, 이런 정도의 급이 안정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문제집들에도 좋은 문제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검증의 과정을 되게 촘촘하게 거치는 연계교재가 교재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또 지문의 어떤 그 내용이 믿을만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몇 문제 안 되니까 봅시다. 내용, 세로 부임한 낙양 수령은 숙향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 야, 너 누군데 그렇게 이선의 공부를 전폐하게 만드니? 야, 썩어져. 이랬는데 무슨 불쌍히 여겨? 땡. 상선은 여부인의 말을 받들어 자신의 의사를 바꾸고 있다. 이게 맞죠? 누나가 시켜가지고 숙향 죽이는 걸 포기했으니까 맞잖아요. 자, 2번이 답이고요. 여부인은 상서의 부탁을 받아서 이선의 혼을 추구하는 거 아니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 거. 자, 숙향은 옥에 갇히게 되자 이선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고요? 아니요. 못 만나는 걸 한탄하는 거지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이선은 숙향이 옥에 갇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할미 집에 갔다? 아니요. 가서 같이 옥중에 가가지고 할미 집 찾아가가지고 숙향이랑 같이 죽고자 했으나 일단 고모한테 얘기했더니 일단 참아봐 이랬던 거니까 5번도 틀렸어요. 2번이 답이겠네요. 43번 갑니다. A에 나타난 여부인의 말하기. 아까 쫙 일장연설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부분이 있었죠. 왜? 그렇게 결혼시켜주면 과거 급제할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한 건 없어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어디 있나요? 말도 안 되지. 자기 오히려 설득력이 약해지게? 땡.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며 상대를 질책했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옳음을 알긴 하는 거야? 이렇게 맞네요. 그다음에 후세의 평가를 언급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는 것은 A로 묶여있는 부분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자, 내가 이러는 것은 이선을 위한 거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2번만 빼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발화를 분석하는 문제 전형적으로 맨날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조연출 지원 씨가 찾았어요. 권별영 학생이 11시 38분 33초에 올려준 게 최초의 답이었습니다. 해당되는 문장. 나머지 학생들 중에 일부는 윗사람들의 답을 긁어가지고 붙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 처음 올려준 권별영 학생이 오늘의 핫 아이템 EBS 가방과 펭수 노트의 주인공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자, 43번 문제 우리 아까 풀었고요. 44번 갑니다. 숙향전에서 성리학적 윤리규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윤리규범이 있어요. 그건 자유로운 애정을 억압하죠. 예를 들면 뭐예요? 이상서가 야, 우리가 네 짝을 찾아줄 텐데 네가 함부로 자유연애를 해? 꾸짖는 거. 그런 거죠. 그 봉건적 신분관계를 고소하려는 장치로 나타나죠. 반면 성리학적 윤리규범을 앞세워서 자유의지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야? 고모인 여부인이 하는 것 같은 말이죠. 야, 너 옳음을 알기나 해? 너 지금 이거 이선 연애 가로막느라고 지금 숙향이라는 여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뜻을 어기는 거야? 내가 이런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럼 기존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상서가 이선과 숙향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은 봉건적 신분 관계를 고수하는 거죠. 그죠?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숙향이 옥에 갇혀 실을 겪는 것은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옥에 갇힌 이유가 이상서가 이선의 짝이기 때문에 이상서가 가둔 것이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요. 이선이 부친의 명에 따라 이별하는 것은 기존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엔 태학으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여부인이 오륜을 내세워 상서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유로운 애정을 옹호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죠? 오륜 내세우면서 상서를 몰아세우면서 애정을 옹호하기 위한 거죠. 고모의 역할. 이선이 미천한 사람과 혼인하여 조정이 들끓었다는 것은 지배층이 신분질서에 대해 비판의식을 지니고, 아니요, 비판의식이 아니지. 기존의 신분질서를 중시하는 봉건적인 사고 때문에 이선이 이랬다는 걸 막 뭐라고 들끓는 거니까. 자, 답이 5번임을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알 수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요.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약간 예전 문제라서 나와 있었던 사자성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문제는요. 지금은 고전소설에서 너무 신경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는 출제에서 이렇게 좀 약간 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사자성어 때문에 전 사자성어에 너무 약해요 이런 고민을 맨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매년 많거든요. 그거 약간 한 짐 덜어 놓으시고요. 혹시 이렇게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는 알아둡시다. 그럼 뭐 이건 사실은 꼭 수능만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교양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놔야죠. 그때 숙향의 심정, 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숙향의 심정이라는 것은 슬프다, 이 낭군님 다시 못 보고 죽는구나 이럴 때 감정은 각골통원이겠죠. 뼈에 새겨지는 그 고통과 한스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수구초심은 뭐예요? 죽을 때 머리를 여우가 고향 쪽으로 둔다는 걸,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심전심, 말 안 해도 마음끼리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전긍긍,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걸 얘기합니다. 풍수지탄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뒤늦게 하는 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는 학생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사자성어가 100% 안 나온다 고전소설에서 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이변이 있을지도 모르죠.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선지 안에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선지 안에 녹여 넣어서 그것이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감상으로 문장이 의미 있는 문장으로 제대로 구성되는가를 묻는 방식의 선지, 그걸 판단하게 하는 선지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EBS 센스 참 끝내줍니다. 자, 10컷 그 고전소설 있잖아요. 숙향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강의 끝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 틀어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끝난 다음에 중간에 점심이라 그게 없군요. 여러분 10컷, 10컷 고전소설이라는 게 EBS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숙향전 강의 끝난 다음에 보시면 더 재미있게 그 작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얘기 3교시의 핵심은 한마디만 딱 정리하고 끝낼게요. 3교시 핵심 뭐죠?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특히 고전 소설에 관한 이야기들은 작품에 담겨 있는, 현대소설 마찬가지인데 인물, 중심되는 인물들의 캐릭터, 그들 사이의 갈등, 중심 사건, 이 구도를 알고 큰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낯선 지문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수능에서 어김없이,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결국 수능의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잘 강의해서 따라오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고생해서 준비한 알찬 자료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대비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 끝낼 때가 됐는데요. 권별영 학생, 아까 편집조정 논평 문장 잘 찾아준 학생, 여기에 ebsi@ebs.co.kr로 자기 아이디하고 이름을 보내주면 정성껏 포장해서 알찬 선물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저는 라이브 어제 가져보자 문법 자신감, 오늘 1, 2, 3교시를 통해서 될 수 있다 문학 마스터라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민바 이렇게 인사해 주네요. 또 민바. 자, 이렇게 알찬 시간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자리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잘 이 기간 건강 유의하면서 충실히 공부해서 학습에 결손 생기지 않고 개학했을 때 학교 수업 잘 따라가고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공부해서 꼭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라이브 클래스는 이제 마치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안녕.